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야기는 찬바람이 낙동강 물비늘을 핥고 달아나는 늦가을, 안동의 서시고택, 송석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끼 낀 돌담이 한때의 영화를 말해줄 뿐 지금은 그저 쓰러져가는 양반가의 빈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안동의 명문 서씨 가문의 종가였으나 집안의 유일한 적통이 서화빈 그녀 하나뿐이었지요. 그녀의 부모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고자 인근의 박씨 집안에서 박진사를 데릴 사위로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송석원은 이름만 서씨 고택일 뿐 실상은 박진사의 처가이자 화빈의 집이 된 것이지요. 그곳에 28배 과부 서화빈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송석원의 얼음 과부라 불렀지요. 18배 박진사와 혼인하였으나 20살의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뜨고 꼬박 8년을 죽은 남편의 망령과 함께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동틀 무렵 뼛속까지 시린 냉수에 몸을 씻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가 지면 다시 그 사당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에게 삶이란 오직 그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초하루 제사상을 돌보는 날이었습니다. 송석원의 넓은 찬방은 웬만한 민가의 안방보다 컸지만 온기라곤 조금도 돌지 않았습니다. 화빈은 갓 닦아 올린 제기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흰 무명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늙은 여종 복임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화빈의 매서운 눈길이 주발 뚜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반짝였으나 그녀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복임아. 낮고 차가운 부름에 구석에서 콩을 고르던 복임이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예.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이리 와서 이것을 보아라. 이게 무엇이냐? 예. 저 어제 마님께서 이르신 대로 밤새 닦아놓은 주발이 아니옵니까? 내 눈에는 사람의 손때가 묻은 그릇으로만 보인다. 어찌 이리 얼룩이 졌느냐? 내가 어제 분명히 일렀거늘 잿물에 삶고 마른 짚으로 100번을 문지르라 하지 않았더냐. 복임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달싹였으나 차마 말을 뱉지는 못했습니다. 마님 하였나이다. 이 늙은 것이 밤새 눈을 부릅뜨고 하였나이다. 다만 날이 이리 춥고 습하여 닦아도 금세. 다만 무엇이냐?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을 감히 날씨 탓, 세월 탓으로 돌릴 셈이냐? 화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은 쇠보다 차가웠습니다. 복임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님의 말씀은 늘 칼날 같아서 듣는 이의 속을 여지없이 베어냈습니다. 화빈은 그릇을 들어 복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죽은 서방님께서 드실 것이다. 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한 점의 흐림도 한 치의 어긋남도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가져가 닦아라. 내 정성이 지극하다면 어찌 얼어붙은 녹그릇인들 제 스스로 빛을 내지 않겠느냐. 마님, 제발 마님께서도 좀 쉬어가며 하십시오. 이리 하신다 한들 돌아가신 박진사님께서 알아주시기나 하겠사옵니까? 벌써 8년입니다. 마님의 청춘이 이 찬방에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진사님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복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읍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빈의 얼굴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라 했느냐? 아니옵니다. 그저 마님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저 어제 읍내에 나갔더니 용하다는 스님 한 분이 그러시더이다. 모든 것은 다 전생의 업이고 이어지는 인연이라 너무 얽매여 살면 닥치거라. 화빈의 날카로운 외침에 복임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화빈이 가장 혐오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생? 인연? 그따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나를 현혹하지 마라. 스님네들이 하는 말이란 것이 다 그런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핑계를, 어리석은 자에게는 위안을 주는 값싼 말장난일 뿐이다. 하오나 마님, 내 삶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은 이미 8년 전에 죽은 서방님을 모시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망상이고 죄가 되는 생각이다. 화비는 복임의 손에서 주발을 빼앗다시피 들고 찬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직접 우물가로가 차가운 물을 길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물에 손을 담그고 그녀는 다시 거친 짚을 들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녹그릇이 맑은 소리를 낼 때까지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랑채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 보였습니다. 가을비가 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리할 돈은 없었습니다. 송석원은 이미 기울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집에서마저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화빈이 이토록 제사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쩌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분 그리고 의무. 이 두 글자가 그녀를 8년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닦아낸 주발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듯 창백하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복임이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라도 떨어뜨렸느냐? 아, 아니옵니다. 저기 송석원을 우리 집을 새내겠다고 온 손님이 계십니다. 한양에서 온 큰 상인이라 하옵니다. 화빈이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임의 다급한 목소리가 송석원의 텅 빈 마당을 울렸습니다. 화빈은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집단을 우물가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그것은 집단이 떨어진 소리가 아니라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소리를 낸 적이 없던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큰 상인. 그 말이 화빈의 언발을 꽁꽁 묶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흐트러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을 맞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떤 손님이든 이 송석원을 팔아넘기지 않으려면 새를 놓아야만 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대문간으로 모셔라. 화빈은 치맛자락을 여미고 언손을 소매 안으로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꼿꼿한 자세로 마치 사당에 절을 올리러 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삐걱거리는 세월의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섰을 때였습니다. 늙은 복임이 앞서 걸으며 한 사내를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단단한 체격, 값비싼 남색 비단으로 지은 도포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양의 상인이라기보다는 무과의 급제한 장수와 같은 기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 앞 섬돌에 가까워질수록 화빈의 세상은 소리를 잃어갔습니다. 복임의 헛기침 소리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귓가에서 방망이질하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사내가 섬돌 아래에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18 박진사와의 혼례를 코앞에 두고 가문의 명을 받들어 그를 모질게 밀어낸 지 꼭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해 뒤 남편 박진사가 죽고 8년이 흘렀으니 그녀의 28회 삶에서 가장 아픈 2번의 순간이 지금 이 사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해진 갓 대신 값비싼 탕건이 그의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그늘진 눈빛 대신 속을 알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무영. 그녀가 10년 전 가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비겁한 말로 밀어냈던 사내.
그대같이 무능한 이에게 내 평생을 맡길 수 없다고 모진 말을 쏟아내며 제 손으로 나락에 밀어넣었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화비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혀가 돌처럼 굳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의 그 풋풋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 난 사내에 낮고도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송석원의 주인을 뵙습니다. 그는 예를 다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의에는 아주 작은 온기조차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수훈 상단을 이끄는 강무영이라 합니다. 그것은 백길로 나라의 물자를 실어 나르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고택을 몇 철간 빌리고자 하여 주인께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화비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부인이라 부르지도 화빈 아씨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송석원의 주인이라 칭했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본 사람, 그저 집을 사고 팔러 온 사람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소. 허나 집이 보시다시피 낡고 허름하여 귀한 손님께서 머무시기엔 괜찮습니다. 무영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집이란 고쳤으면 되는 법이지요. 제가 이 집을 택한 것은 집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가진 터가 필요해서입니다. 그의 시선이 화빈을 비껴가 그녀 뒤편의 낡은 사랑채 기둥을 향했습니다. 저 기둥을 보십시오. 곧 무너질 듯 합니다. 저런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것이 이 집 주인의 방식이신 듯 합니다. 비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집에 대한 말이었으나 화빈의 가슴에는 10년 전 당신이 나를 방치했듯이라는 꾸짖음으로 들렸습니다. 집을 돌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요. 허나 그 또한 이 집의 역사요. 역사라 하셨습니까? 무영이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가에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역사란 살아남은 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둥은 그저 게으름의 증거가 될 뿐이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화비는 그가 두른 비단 도포에서 나는 자신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국의 낯선 향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간 맡아온 묵은 재와 향 냄새와는 너무도 다른 살아있는 자의 냄새였습니다. 그는 10년간 바다를 돌며 이권이 얽힌 옛 관아의 문서들 속에서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이름 박진사의 흔적을 낱낱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값을 치를 것입니다. 부인께서 지난 10년간 이 집을 지키느라 매달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값을 치를 생각입니다. 그의 말은 화빈의 지난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의무라 믿고 지켜온 모든 것이 그가 말하는 값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찌 제게 이리 화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영 오라버니. 대문간에서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이나 되었을까 복숭아빛 뺨을 한 어여쁜 아가씨가 총총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리 먼저 오시면 어찌합니까? 집이 너무 넓어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집 정말 낡았네요. 여기서 어찌 지내시려고요? 아가씨는 무영의 소매 자락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화빈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무영의 얼굴이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혜민 아씨, 소란스럽습니다. 이 집의 주인께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뢰와 배려가 가득한 화빈이 10년 전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 수운을 맡으신 이 판관댁의 혜민이라 합니다. 무영 오라버니께서 이곳에 머무신다기에 함께 따라왔지요. 혜민 아씨는 화빈을 보며 맑게 웃었으나 그 웃음은 화빈에게는 사약과도 같았습니다. 무영은 화빈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혜민 아씨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서부인. 집은 내일이라도 사람을 들여 고칠 것입니다. 월세는 이 아씨의 집안을 통해 부인께서 만족하실 만큼 매달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그럼 오늘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혜민 아씨와 함께 대문간을 나섰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서부인이라 칭한 것은 마지막 그 한마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토록 정성 들여 닦았던 죽은 남편의 녹그릇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텅 빈 녹그릇이 꼭 지금의 제 모습과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사내는 그녀가 10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살아있는 온기를 다른 여인에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 쿵.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 모를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송석원을 떠나는 날은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습니다. 화비는 단출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위패와 제기를 담은 궤짝, 그리고 갈아입을 소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박진사의 본가가 이미 풍비박산이 나 그 위패마저 흩어질 것을 염려한 시댁 어른들이 차라리 정결한 새아기가 끝까지 모시라며 울며 맡긴 것이었기에 그녀는 그 궤짝을 제 목숨처럼 안고 나와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 집이었던 곳에서 나서는 걸음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장 같은 평정만이 감돌았지요. 반대로 굳은 비를 뚫고 송석원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걸음은 몹시도 분주했습니다. 강무영이 보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청마루의 치수를 재고 썩은 석가래를 짚어보며 시종일관 떠들썩했습니다. 이런, 기둥뿌리가 다 썩었구먼. 이걸 고치려면 한양 대방 어른께서 돈은 아끼지 말라 하셨네. 이 집을 아주 새로 짓다시피 하라 하셨다네. 안동 땅에서 제일 까는 곡간을 지을 거라시더군. 그 살아있는 소리들은 지난 8년간 죽음의 정적에 갇혀있던 화빈의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들을 애써 외면하며 복임의 부축을 받아 작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생전에 언제부턴가 수운이니 이권이니 하는 낯선 말들을 읍내에서 듣고 와 의졸이던 것을 그저 흘려들었던 자신을 처음으로 탓했습니다. 화빈이 새로이 거처하게 된 곳은 죽은 남편의 칠촌뻘 되는 먼 친척 진천댁의 작은 별채였습니다. 송석원이 마을에서 뚝 떨어진 산기슭에 있었다면 진천댁의 집은 읍내 장터와 가까워 온갖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번잡한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새아기 오셨는가. 진천댁은 괄괄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화빈처럼 명분이나 체면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쌀이 있느냐, 내일 세금은 무얼로 내느냐가 중요한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여전히 화빈을 새아기라 불렀는데 그것은 살가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박씨 가문의 빚을 진 며느리라는 뜻을 은근히 담아 부르는 그녀만의 셈법이었습니다. 이 방은 볕이 잘 들고 아랫목이 뜨셔서 지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게야. 허허, 그나저나 송석원을 그 강 상인에게 세를 주었다지. 잘했네, 잘했어. 어쨌거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진사가 새아기 밥을 먹여주나, 옷을 입혀주나. 숙모님, 말씀이 과하십니다. 과하기는 내가 틀린 말 했는가? 어쨌든 이 집은 장정들만 넷이라 늘 시끄럽고 번잡하네. 새아기가 그간 조용히 지내던 것과는 영 다를 것이야. 그리 아시게. 진천댁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화빈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천댁의 아들들은 읍내에서 포목과 약재를 만지는 장사꾼들이었고 그들의 사랑채에는 늘 손님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 중 가장 귀한 손님이 바로 강무영이었습니다. 화빈은 별채의 작은 방에 죽은 남편의 위패를 모시고 다가오는 기일 제사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허나 그녀가 제기에 묻은 먼지를 닦으려 할 때면 어김없이 담장 너머 본체의 사랑마루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넘어왔습니다. 하하! 강대방! 실로 대단한 기상이십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에 용왕이라도 물기를 돌릴 듯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천 어르신. 저는 그저 믿음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뱃길이나 사람의 마음길이나 믿음이 없으면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법이지요. 무영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10년 전 자신에게 아씨의 마음 하나만 믿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은 1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여인이 아닌 새로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욱 화빈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자리에 늘 함께하는 혜민 아씨의 존재였습니다. 무영 오라버니, 이 약과는 너무 딱딱합니다. 제게는 부드러운 것으로 골라주세요. 이 아씨는 정녕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자, 이쪽 것을 드시지요. 입천장이 될지도 모르니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 다정함, 그 세심함. 화빈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아니, 10년 전에는 받았으나 제 손으로 내쳐버렸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배려가 깊고 신뢰가 두터운 사내였지만 그 모든 다정함은 유독 화빈만을 비껴갔습니다. 화빈은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밖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제사상에 올릴 충문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세차, 그러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붓을 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마님, 옥체가 상하실까 저어되옵니다. 낯선 곳에 오셔서 첫날부터 보기마. 예, 마님. 밖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느냐? 예, 저녁 시각이라 곧 물러가지 않겠사옵니까? 그래. 물러가야지. 밤이 되면 물러가겠지. 화빈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이 8년간 죽은 자를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비웃는 살아있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강무영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박진사의 아내다. 곧 서방님의 제삿날이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화빈은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담장 너머에서 다시 들려오는 혜민 아씨의 높은 웃음소리는 그 굳은 다짐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 괴롭구나. 이것은 정녕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별채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화빈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담장 너머 사랑채의 소리는 더 또렷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강무영이 진천댁 어른과 장기를 두는 소리, 혜민아 씨가 아이고 오라버니. 제가 졌습니다. 라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리는 소리, 그리고 무영이 한수 물러들일 터이니 그리 낙심치 마십시오라며 낮게 웃는 소리까지. 그 모든 살아있는 소리들이 죽은 남편의 위패를 붙들고 앉은 화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보기마. 예,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답답하구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복임은 펄쩍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지난 8년간 마님이 답답하다는 그 감정이 섞인 말을 내뱉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마님, 그러실 게옵니다. 방 안에만 계시니 그렇지요. 저 마님, 기일 제사에 쓸 향이 똑 떨어졌습니다. 읍내에 나가보셔야. 화빈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용하다는 의원이라도 되었다. 향을 사러 가야겠구나. 내 말대로 제사에 쓸 향이 필요하겠지. 화빈은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제사를 위해 나가는 것이다. 그녀는 낡았으나 깨끗하게 빨아둔 흰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낯선 별채 문을 나섰습니다. 안동 읍내 장터는 온갖 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 생선 장수의 호객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화비는 그 모든 생기가 낯설고 두려워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오직 향을 파는 가게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막살가게 모퉁이를 돌아설 때였습니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길 한쪽에서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잿빛 누더기 장삼을 걸친 늙은 스님 하나가 목탁도 없이 그저 휑한 녹바리대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눈빛만은 겨울 하늘처럼 시리고 깊었습니다. 화비는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복임에게 일러왔듯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사람을 현혹하는 자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곁을 보지도 않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살님. 스님이 불렀습니다. 화비는 멈칫했으나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닐 거라 애써 무시하며 다시 걸음을 떼려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제 말을 들으시지요. 서씨 가문의 얼음 과부님. 화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본 적이 없을 터인데 어찌 누구신데 감히 망발을 제 이름은 해암이라 합니다. 보살님을 부른 것은 보살님의 얼굴에 죽음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핑계로 삶을 거부하는 그 고집이 너무도 안타까워 그럽니다. 내 서방님의 제사를 모시는 일이 어찌 스님의 입에 오르내릴 일이란 말입니까? 내 정성과 의무를 스님이 무엇라 안다고 모욕하십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보살님. 해암 스님은 맑은 눈으로 화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은 전생을 믿지 않으신다지요. 화빈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옳습니다. 뜬구름 잡는 전생 따위가 무에 중요하겠습니까? 허나 보살님은 지금 살아있는 인연은 애써 외면하시고 죽어버린 전생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혼란스러워하는 화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이 혐오하는 저 먼 옛날의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말하는 죽은 전생이란 보살님이 손수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과거, 바로 그 헛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장터의 모든 소음을 뚫고 화빈의 심장으로 곧장 날아와 박혔습니다. 살아있는 인연이라는 말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강무영의 그 다정한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보살님. 해암 스님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화빈에게만 들릴 듯한 나직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화빈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그 한마디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살님이 그토록 정성 들여 닦는 그 밥그릇, 그 주발의 주인이 과연 보살님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말이옵니다. 화빈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살님은 산자의 배신은 두려워하면서 어찌 죽은 자의 배신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화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죽은 이의 배신은 산자의 어떤 믿음보다 크고 무서운 법입니다.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더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화빈은 손에 향을 쥐고 있는지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잊은 채 장터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죽은 이의 배신. 죽은 이의 배신. 그 말이 뇌 속에서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그녀가 8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처음으로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빈은 장터에서 어찌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제사에 쓸 향이 들려 있었으나 정작 제 코에는 짙은 피비린내가 나는 듯 했습니다. 해암 스님의 그 한마디, 죽은 이의 배신은 산자의 어떤 믿음보다 크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 말이 독이 든 칼처럼 그녀의 뱃속을 마구 휘젓고 다녔습니다.
별채 방문을 열었을 때 늙은 복임이 방 안을 데우려 숯불 화로를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일이 늦으셨습니까? 읍내에 볼 일이 그리 많으셨헌데 마님, 어찌 안색이 이리 흑빛이 되셨사옵니까? 혹 저작거리에서 무슨 험한 일이라도 화비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마님, 복임이 놀라 화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눈동자만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예. 마님, 내게서 물러가라 하였다. 지금 당장. 하오나 마님, 옥체가 지금부터 내일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방에 들이지 마라. 알겠느냐? 화빈의 목소리는 쳇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임은 그 기세에 눌려 난생 처음 마님에게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쳐 방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자 화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이의 배신. 아니야.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필시 삿된 중이 나를 시험하려던 농간일 것이다. 내가 8년간 모셔온 서방님이다. 비록 정을 나누지는 못했으나 그는 늘 온화하고 어질했던 선비가 아니었던가. 그녀는 애써 몸을 일으켜 방 구석에 고이 모셔둔 괴짝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으니 내일 쓸 제기를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괴짝을 열고 그 안에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박진사의 아내다. 스님의 말은 망발이다. 그녀가 녹그릇을 닦는 손에 힘을 줄수록 담장 너머 본체에서는 또다시 강무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이 아씨. 그리 서두르시면 또 제게 길을 내어주시는 셈입니다. 이보십시오, 여기, 무영 오라버니. 너무하십니다. 어찌 그리 저를 잘 아십니까? 그 다정한 배려가 섞인 목소리, 그 신뢰가 담긴 웃음소리, 그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올수록 스님의 죽은 자의 배신이라는 말은 더욱 선명하게 화빈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스님의 말이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화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기를 모두 꺼내고 난 괴짝의 맨 밑바닥 그곳에 놓인 또 하나의 작은 나무 상자에 가 닿았습니다. 유품함. 남편이 죽고 난 뒤 시어른들이 망자의 손때가 묻은 것이니 새아기가 간직하라며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허나 화비는 지난 8년간 그것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발의 주인이 과연 자격이 있는 자인지.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화빈의 손이 귀신에 홀린 듯 떨면서 유품함을 향해 갔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닫혀있을 뿐이었습니다. 삐걱. 10년 가까이 닫혀있던 뚜껑이 음산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쓰던 붓 몇 자루와 벼루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화비는 실망과 안도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스님의 망발이었을 뿐이다. 내 서방님은 그때였습니다. 책 더미를 드러내자 그 밑바닥에 비단으로 곱게 싼 꾸러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밑에는 낱장으로 흩어진 문서 조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래 제 물건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은밀한 허영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증거들을 제 승리의 징표처럼 버리지 못하고 이리 숨겨두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비단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여인의 글씨체로 쓰인 연서 다발이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그 편지들에는 화빈 자신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편지들 중 몇 장은 자신과 혼인한 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화빈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바닥에 깔린 문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주고받은 밀서의 초고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가던 박 진사가 어떻게든 안동의 수은 이권에 끼어들려 했는지,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었던 한 젊은 사내를 어찌 짓밟으려 했는지, 그 젊은 사내에게 영모 자금을 댔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던 그 끔찍한 음모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적힌 이름, 짓밟히려 했던 그 사내의 이름은 강무영. 화빈의 눈앞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0년 전 화빈의 부모가 강무영은 무능하다며 그녀를 설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박진사가 강무영을 무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얻기 위해 화빈은 자신이 지난 8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의 거대한 거짓과 위선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의무라 믿고 바쳐온 청춘은 실은 한낱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아, 쿵, 쿵, 쿵. 심장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별채의 등불은 새벽이 오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빈은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어젯밤 열어젖힌 유품함과 그 안에서 나온 배신의 증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여인의 연서, 그리고 강무영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끔찍한 음모의 조각들. 화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얼음벽이 속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불길에 타서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복임이 문 밖에서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마님, 마님, 제사 시각이옵니다. 친척 어른들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나오셔야 하옵니다. 한참이나 답이 없었습니다. 복임이 문에 머리를 박고 울음을 터뜨리려 할 때 삐걱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이는 그녀가 알던 얼음 과부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화빈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상복을 벗은 적 없는 그녀였으나 그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대신 두 눈만은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화빈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천댁 본체의 넓은 대청 마루. 이미 제사상은 거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비록 먼 친척의 집에서 치르는 제사였으나 진천댁과 그 아들들, 그리고 마을의 몇몇 어른들이 엄숙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빈이 대청에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새아기. 밤새 잠을 설쳤는가. 안색이 좋지 않구먼. 자 어서 오게. 죽은 서방님이 새아기 기다리시겠네. 어서 첫 잔을 올려야지. 화빈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사상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고 학생 박공. 죽은 남편의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 그 위패였습니다. 8년간 제 청춘을 바쳐 모셔온 이름. 그녀가 의무라 믿었던 삶의 이유. 어젯밤 그 유품함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새아기. 무얼 하고 섰는가. 어서 잔을 받들라니까. 숙모님. 화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라 시끄럽게 타오르던 촛불 소리마저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예. 무어라 이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순간 대청 마루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내가 무어라 했느냐. 새아기. 진천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령 헛것에 홀렸구나. 8해를 모신 서방님 제사를 지낼 수 없다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입니다.
화빈은 뚜벅뚜벅 제사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저 위패 하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나의 10년을 그리고 강무영의 10년을 앗아가니가 나를 설득한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끔찍한 음모였군요.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그녀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죽은 이의 배신은 산자의 어떤 믿음보다 크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 전연을 당장 끌어내지 못하고 무얼 하느냐. 진천댁의 아들들이 화빈을 잡으러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장창. 벼락이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화빈이 두 손으로 거하게 차려진 제사상을 힘껏 밀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사기 그릇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 녹그릇이 마루를 뒹구는 둔탁한 소리. 과일과 전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촛대가 넘어져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저것이 미쳤다. 미쳤어. 친척들의 비명소리가 대청을 찢었습니다. 진천댁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만 뻐끔거릴 뿐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화빈은 그 모든 아우성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엎어진 제사상에서 굴러나온 위패, 그 더러운 탕국물에 젖어버린 나무 조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음식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밟으며 대청 마루를 걸어 나왔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저 패륜한 것을. 진천댁의 아들 하나가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미친. 허나 화빈은 불이 붙은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잡힌 팔을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놓아라. 그 기세에 사내가 주춤 물러섰습니다. 감히 누구도 더는 그녀의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사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서화빈으로 문을 나서는 참이었습니다. 화빈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진천댁의 대문간을 나선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볼 곳이 없었습니다. 흩어진 제수와 친척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하고 그녀는 그저 읍내 어귀의 낡은 다리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늦가을 찬 바람이 소복 자락을 헤집었으나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지난 8년간 자신을 감싸고 있던 얼음이 마침내 다 깨져나갔기 때문이겠지요. 그녀가 다리 난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니지요. 그는 이미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 기둥에 기대어 선 사내. 바로 강무영이었습니다. 그는 본체의 그 소란을, 그릇 깨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송석원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이미 짐작하고 돌아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화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손이었습니다. 가문도 명예도 지켜야 할 의무도 모두 버렸습니다. 무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두툼한 겉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그가 떨고 있는 화빈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놀람이나 의심이나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화빈의 눈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가문을 등지고 죽은 서방을 욕보인 그런 패륜한 아니오. 무영이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당신은 서화빈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10년을 기다린 바로 그 사람이요. 10년 전 나를 떠나라 설득당했던 그 아가씨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제 발로 서 있는 바로 그 서화빈 말이요.
허나 내가 나를 욕할 것이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요. 나는 빈손이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무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보여주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 손, 무영이 말했습니다. 그 손이 비었기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요. 그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가문의 설득에 밀려놓아 버렸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화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 망설인 것이 아니지요. 그녀는 흩어진 제사상과 10년의 세월을 그리고 해암 스님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무영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무영은 그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마지막 남은 오해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혜민아 씨는 혼담이 오가던 정혼자가 아니요. 내게 은혜를 입은 이 판관댁의 여식일 뿐이요. 그 아이에게 다정했던 것은 그 모습이 1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요. 화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맞잡은 손의 온기만이 꽁꽁 얼어붙었던 안동 땅의 늦가을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